좀 주제가 좀 많이 이렇게 서민금융에 대한 얘기고 들어보면 답이 별로 없어 보이고 좀 많이 다운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핀테크 위주로 제가 아무래도 금융공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위주로 해서 실제로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서민 금융에 대해서 뭐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런 방안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다 임시방편적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필요로 하고, 근데 어쨌든 서민 신용이 낮으니까 고금리를 지불할 수밖에 없고요. 또 금리를 또 사용하고 나면은 추가로 또 자금이 또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더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개선 지금 뭐 얘기들 앞에서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또 의무적으로 교육을 그러니까 대출 해갔으면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뭐 무슨 상황 계획 같은 걸 점검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실행 여부도 체크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가 할 수 있게 있어서 어떤 신용 불량에 대한 위험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걸 이제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고비용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금융하고 서민금융하고 상충관계에 있어서 정책금융을 많이 풀어서 이자를 싸게 하면은 서민금융이 죽게 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면은 신용이 낮으니까 어쨌든 고비용의 이자를 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김죽식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안심전환 대출한다거나 하더라도 은행에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국내 세금을 지불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뭐 양극화로 인해서 서민 계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개인 신용등급 그 평가 회사들이 평가하는 걸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10등급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10등급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요소가 상환 이력 정보가 있어요. 어떻게 그 전에 빌려가서 어떻게 상환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신용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뭐 어떤 형태의 돈을 빌려가는지, 그 다음에 현재 부채 수준, 현재 얼마나 빌려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신용거래 기간, 신용거래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 하나 계산하면 그 순간에 신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총 변수가 40개도 잘 안 돼요. 40개도 안 되는 변수를 가지고 한 사람의 신용을 1등급에서 10등까지 분류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부정적인 정보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못 갚은 거, 연체한 거 이런 것들 해서 부정적인 것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부정적인 일이 한 번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어렵고 또 대부분은 금융정보에만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거래가 별로 없었다. 이런 사람들은 신용이 좋을 수가 없고요. 아까 이전 위원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담보대출 90%, 신용 10% 정도, 10% 대출하는데 서민들은 신용이 등급이 워낙 낮아서 이자율이 뭐 우리가 지금 이자 정말 몇 프로 안 되는 이자에서도 10%, 20% 막 넘어가는 이자를 내고서 서민들이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깰 건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지금 조금 개선해 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감독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핀테크 얘기가 나와서 핀테크 같은 걸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일부 다 못하겠지만 일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핀테크라는 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뭐 관심 있는 게 주로 지급결제, 크라우드 펀딩, 아까 했던 P2P 그리고 좀 인터넷 은행이 뭐 어떻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그러니까 금융을 활성화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이 서브프라임 사태를 많이 이제 이렇게 업죽게 되고 이제 활성화를 시키는 어떤 그런 이제 방편으로 또 그렇게 삼게 되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뭐 금융기관이랑 다 윈윈하는 구조로 가면 되게 좋은데 실제로는 예전에 다 있던 것들이거든요. 새롭게 해도 별로 새로운 게 아니고 뭐 다 우리나라 다 아까 이전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다 발달돼 있고. 뭐 그런 거에서 어떻게 좀 뭔가 좀 더 개선해가지고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게 많고 정말 그렇게 될까 뭐 저러다 또 말겠지 뭐 이런 것들이 회의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실제 저는 이제 잘 보면은 특히 외국 사례 같은 것들 보면은
제가 또 이제 금융공학을 하고 또 베이스가 수학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전공이 확률 통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핀테크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기계학습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의 행태를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 있잖아요. 이메일이 오는데 나도 모르는데 컴퓨터에서 알아서 스팸 메일을 분류해서 나는 안 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안 보는 형태의 메일들은 컴퓨터가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이런 메일은 안 보는구나, 이런 종류의 메일은 필요 없는 메일이구나 스스로 걸러내서 그 다음에 안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고, 뭐 구글에서 뭐 서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하고, 그러니까 거의 외국의 첨단 회사들은 거의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거의 이제 기법들은 확률 통계적인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기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 우리나라 핀테크 성공 여부는 다른 것들은 거의 뭐 기존의 걸 조금 변형시키거나 이런 정도, 또 기술도 개발시키거나 이런 정도인데, 이 머신러닝 기법 같은 거 도입한 핀테크 기술을 우리나라에 도입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금융 쪽에서는 별로 대화가 별로 없는 상태라서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금융 정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금융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받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이자를 줘야 되고, 결국은 이제 뭐 악순환 속에서 헤매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로 금융 정보 말고도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고객인지 식별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금 같은 데이터를 본다거나 공과금 내는 거를 착실하게 잘 내고 있거나, 소비 패턴을 보니까 굉장히 착실한 소비를 하고 있다거나, 생활 패턴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운전 습관 같은 것들이 뭐 신호등도 잘 지키고 급발진이나 이런 거 잘 안 하는 스타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수만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것들이 이 사람이 대출을 상환하는 것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분석을 실제 여기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어떠한 요소들이 정말 그 대출 상환하고 그런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의 비중이 얼마큼 되는지,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중에서 다 똑같이 은행에서 빌려주면 고비용으로 빌려주게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럼 이 사람이 대출을 갚을 확률이 얼마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선별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한테 이제 싸게 이자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불량 대출 확률을 줄이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대출에 대한 문제라면은 대출을 갚는 거에 대한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고서 대출을 갚는 거에 대한 DNA를 추천해내는 겁니다. 어떤 DNA를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은 떼먹는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착실하게 잘 갖고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이터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그냥 과거에 빌린 돈, 그냥 타성이 전 그런 것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어떻게 빌렸느냐,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실제로 서민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신용을 낮은 등급으로 우량 고객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못 뽑아내고 다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해서 고금리로 하게 되고, 그런 구조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걸 발전시킨 것 이외에 좀 발상의 전환으로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서민들한테 좀 싸게 되고, 은행에서는 아까 말했던 고비용 구조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고비용이 아니고 비용도 이제, 왜냐하면 상환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 미국의 비주얼 DNA라는 회사에서 이런 빅데이터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낮춘 그런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파산을 했다. 파산하면 이제 끝이지만 파산 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것도 되살펴봐서 파산 후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면 상당한 실용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책 대학 국회의원들 사실 많이 가셨지만 우리나라의 30대 평범한 뭐 대학 졸업자가 서민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중산층으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국회에서 이제 그런 걸 또 대정부 질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사람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뭐 대학교 때 등록금을 이제 빌려서 우리 했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중산층으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정말 모범 납세자가 극빈층으로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모아서 충분히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기술이 발달해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모방형 추격형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원천 기술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고 외국에서 하면 갖다 쓰면 됐거든요. 그러면 감독도 외국에서 하는 감독하는 거 가서 흉내내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프론트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 기술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개발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타성의 저질이 맨날 조금 개발하고 조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굉장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가기 어렵고 결국 회의론만 빠지게 되고 핀테크에서 뭐하냐. 근데 정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세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석이 없으면 그냥 늘 말로 한 탁상 공론이고 실현 불가능한 그런 정책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금융지원 문제로 오면은 금융지원을 했을 때 그 후에 목표가 뭔지 도대체 어떤 목표, 이런 지원을 하면 어떤 목표를 갖게 되고 어떤 효과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존엔 정성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좋아질 거다. 그게 아니고 지표화하고 지수화해서 그러니까 상환할 확률이 예전에는 이 그룹에서 확률이 뭐 10%였는데 20% 올랐다거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성적인 거를 정량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정말 목표를 정말 달성하고 있는지 이것도 또 지수적인 것을 해서 계량화해서 판단을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 계량화하는 기법들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현 여부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현재는 이제 그런 사후 검증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뭐 우리 정책금융 나간 것들 보면은 그 뒤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 효과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결국 뭐가 생기나요? 거기에 모럴 해저드. 그런 모럴 해저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 수십 년을 내려왔는데도 아직도 말로만 개선하겠다. 감독 강화하겠다. 언제까지 감독 강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선진국으로 돌아가서 프론트에 갔으니까 정말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말 계량화한 수치적인 걸 가지고 따져보는. 물론 이제 그런 전부 다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보완되면은 기존의 것보다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국가적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서 전적인 데이터도 표준화하고 또 클린싱하고 또 암호화해서 개인정보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게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게 좀 활성화를 해주고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꼭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패턴, 생활 패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개별 DNA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를 잡아서 정교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핀테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기억이 했지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저는 포커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